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고열독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좀 예담을 하나 진행할까 합니다. 원래 염증의 정의는 병원제 중심은 아니었죠. 병원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세균과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병원체 중심이 아닌 거는 이제 뭐 가령 우리가 염증이 뜨거운 것에 이제 이게 되었을 때 또는 차가운 동상 같은 어떤 뜨거운 것에 데이거나 동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이 낫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증의 정의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염증은 어떤 병원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 여러 가지 냉온, 손상, 다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낫는 과정의 일부로서 보고 있죠. 그것은 기존의 정의입니다. 기존의 정의이고 낫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붉게 되었다가 이렇게 낫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염증의 정의가 이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나 우선은 이제 가립구의 자극이라는 가립구를 자극했을 때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태우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태우는 방법은 가립구의 첫 번째 열쇠에서 가립구가 어떻게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게 이제 태우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는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립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가립구의 자극은 병원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손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립구 자극에 의해서 가립구의 어떤 집합에 의해서 가립구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염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제가 염증을 토탈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전신성 급성 염증뿐만 아니라 국소적 염증, 만성 염증, 만성 염증에는 암도 포함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암하고는 물론 좀 성질은 다르지만 암은 염증은 아닌데 붉게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나 다양한 이런 염증의 형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총체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염증을 그냥 손상에 대한 어떤 낫는 과정에서의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보호적인 프로텍티브한 디펜시브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떤 과정으로서의 어떤 일부고 조절되어야 될 대상으로 그냥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전신 고열 독감도 이제 겪었던 겪었었고 제 몸에 어떤 만성 피부염을 낫지 않은 피부염을 앓게 되면서 제가 치과 환자를 보게 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염증들을 치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모든 염증을 포괄하는 염증의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염증은 가립구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립구가 일으키는 것으로서 염증 외에도 암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떤 염증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포괄하는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가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차차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고열 독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유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제 아이가 이제 고열 독감을 한 2005년경 이게 참 헷갈리는데요. 이제 5년경이라고 봅시다. 일단 2005년 정도, 2004년에서 2006년인 건 확신한데 2005년경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일단 애가 누워있고 이제 얼음 봉지 물수건 해봤는데 얼음 봉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너무 차가워서 놀래고 그 다음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얼음을 비닐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느낌, 막히는 느낌. 피부를 발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피부가 덮여버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수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적신 수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물이 좀 가지만 어차피
밀폐 공간이 형성되니까 답답하고 어떤 발열을 어떤 방해하는 측면도 있더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반려를 도와주자. 일단 1번 반려를 도와주자. 그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반려를 도와주자. 왜냐하면은 반려를 막 일어나니까요. 반려를 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원하지 않으면 먹이지 말자. 물이나 음식을 원하지 않으면 먹이지 말자. 억지로 먹이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과정에서 밤에 물론 발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애한테 격려를 하고 힘들지라고 하면서 힘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줘 가면서 어떤 애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애는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온몸이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지금 부풀어 오른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서 지금 막 경직되고 신음하고 숨도 몰아쉬면서 막 죽을 듯이 힘들어하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는 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신체 본연의 적용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려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물의 기화열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의 기화열이란 게 이른바 이제 물칠입니다. 물칠. 물을 칠해주는 거죠. 물의 기화열을 통해서 반려를 도와주자. 발열이 어차피 안 되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발열이 안 돼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안에 속에서 열이 발생하면 효소 작용도 어려울 수가 있고, 그게 뭐 40도를 넘어서면은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40도 넘어가는 환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40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른바 물의 기화열 물칠입니다. 우리는 물을 칠하는 것도 있지만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더 빨리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기화열이 적기 때문에. 근데 알코올은 이제 기화열이 적으면은 열을 많이 못 빼앗아 가니까 알코올까지는 하는 거는 너무 놀랄 수 있고,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알코올 너무 칠해주는 건 너무 급진적인 것 같고, 물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칠을 하셨습니다. 물칠을 어디로 했냐면은 어깨와 뭐 머리, 두피 쪽에도 머리카락에도 많이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두피, 이마, 얼굴, 목 부분 해가지고 상체 쪽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심히 물칠을 했죠. 계속 물을 칠하면은 물이 조금 있으면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또 칠해주고, 마르면 칠해주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저희는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 아예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타는 것 같다. 나무 토막이. 가지들 있죠. 나무 토막이나 뭐 가지들. 나무 가지들이 있다고 보면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태울 때 나무 가지가 타게 되면은 언제 끝이 납니까? 물을 부어줘가지고 산소를 차단시켜주면 끝이 나거나, 아니면은 탈 게 없으면 끝나죠. 탈 게 없으면, 태울 것이 없으면 끝이 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열이 나고 열이 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식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죠? 단식이 이루어지죠. 단식이 일어난 상황에서 음식을 안 먹고 소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에 결국에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막연한 추측이었는데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떨어졌냐면은 6시간. 한 9시부터 열이 나서 새벽 3시 정도 돼서 떨어진 거죠. 다 탔구나. 우리 아이가 다 탔구나. 이제
그래도 애는 멀쩡합니다. 그죠? 애는 힘들어하지 않죠. 열 떨어지니까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한 거죠. 저는 일을 하고 다음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인이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부인도 이제 애가 열 떨어지면 자니까 같이 자고 이렇게 간호를 한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뭐 수액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또 약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가 음식을 못 먹고 약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입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저같이 약을 못 먹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과거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때 첫 번째 이 열을 떨이뜨는 작용을 이렇게 했을 때는 희열이 대단했습니다. 희열이 대단했죠. 아마 물칠을 하지 않았다면은 애가 더 오랫동안 아프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난항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화열을 이용을 해서 열을 뺏어주면서 빨리 태워서 최대한 태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다 탈 때까지 해준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면 이게 걱정이죠. 하룻밤을 넘겨버리면은 근데 다행히 6시간 만에 끝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발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발열. 그리고 가리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리구 중에서 뭐 호중구 이런 거 가리구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발열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하는 것 같습니다. 발열은 아파서 생기는 거고 염증 작용이니까 없애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발열의 어떤 이런 시간, 발열의 어떤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열의 지속 시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현대 의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려할 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약을 투입을 하고 수액을 투입을 하고 항염제를 투입을 해서 발열을 억제시켰다라고 치면 발열이 빨리 끝냈다라고 치면 이게 낫는데 다음날 퇴원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또 한 번 일어나려고 그러니까요. 또 한 번 다음날 또 열이 또 오르면은 또 그러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약을 투입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날 입원해 있게 되고 그 여러 날 발열이 되는 그 발열의 총합이나 아니면은 뭐 또 수액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수액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태울 것이 없어야지 끝나는 것인데 끝이 나지가 않게 되겠죠. 전 여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 참,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이번, 염증으로 인한 중환을 치료를 할 때, 상당히,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발열의 시간, 제가 느낀 것은 발열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이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체온 1도 뭐 상승하면은 뭐 면역력이 얼마나 올라간다. 이런 이제 열은 이제 보통은 체온 1도가 올라가면 이런 게 이제 발열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추정을 좀 할 수 있죠. 이거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열이 면역력이 중요하다.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원리에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둘째까지 해서 한 적어도 6번에서 7번 정도 이런 고열 상태를 겪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5, 6번? 한 번은 뭐 심종플루 때도 있었고요. 2009년이었나요? 10년이었나요? 그때도 그렇게 겪었던 생각이 나는데 똑같은 원리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나도 살 길이 있구나. 약을 못 먹는 사람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뭔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희열이 대단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4번 하면서는 당연히 떨어지니까요, 그죠? 이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열제 같은 준비나 뭐 온도 측정 이런 온도 측정 처음에는 계속 했거든요. 온도 측정을 계속 했는데 온도는 항상 39도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행히 39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발열을 도와줬기 때문인 것 같고요. 40도 올라가다 치면 발열을 물칠해주면은 또 온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벗기진 않았어요. 옷을 벗기면은 애가 너무 벌거벗겨져가지고 조금 불안해하고 좀 추위를 또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을 때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옷은 가볍게 입고 이불도 약하게 덮었지만 일단 상체 위주로 해서 여기 목 부분까지 해서 발열을 도와줬었습니다. 열이 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 발열의 지속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영양소의 소진이라고 봅니다. 1차 영양소의 소진. 영양소가 다 따라가지고 없어지면은 불은 꺼진다는 거죠. 영양소가 없는데 더 열이 날 필요가 있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면역력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양소 소진되면 어차피 열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그 열이 나는 과정에서 뭔가 작업이 있었다면 그 작업을 뭔가 작업이 수행이 됐다면 그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면역 상승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불이 꺼지면서 생명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양소가 소진되면 불이 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탈 수는 없으니까 1차 영양소가 잘 약간 블락킹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이 빠지는 거는 단계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지 하룻밤새 살이 다 빠질 수는 없다는 거죠. 발열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는 발열의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차 영양소 소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거 다 하고 연구해서 좀 몇 년 전에 정리가 된 개념인데요.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물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물도 거의 어떤 때는 잠깐 목마르다 그랬더니 약간 먹을 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뭐 염증이 이렇게 일어날 때 물이 생성되는 측면도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신장에서 물이 또 재흡수가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이게 열이 많이 날 때는 사실은 물이 이제 몸에 마르기가 쉽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뭐 신장의 재흡수나 염증 과정에서 H2O가 생성되는 생성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H2가 생성되면은 이게 더 염증이 바로 태우는 작용이 되는 거죠. 태우는 것은 빠른 산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참 고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신체는 뭔가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작업. 그러면 이제 흉성과 관련이 있겠죠.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속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고 1차 영양소의 소진이 다 따라서 불이 꺼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이제 수액의 중간 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정면 이제 영양의 공급, 수액과 항염 작용의 어떤 항염 작용이 일어나는 염증에 억제하는 작용이나 염증 제재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정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책에 보면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는 병의 코스를 진단해서 의사는 병의 코스를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약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를 반전시켜야 된다. 그죠? 사태를 반전시켜야 한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열제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옛날에는 뭐 약초 개념으로 있었겠죠. 지금이야 뭐 약초도 있고 뭐 생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생화학제제 어떤 약도 있는데요. 염증에 대해서 어떤 염증의 코스를 어떤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이제 어떤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 몸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발열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너무 심하면은 이제 조직 파괴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염증 작용은 조직 파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파괴 많이 일어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커지면은 조직 회복이 힘든 상황이 되면 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잘 예측해야 된다.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3000년 전에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의술을 히포크라테스 학파에서 의술을 시행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서는 많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차 영양소가 소진되면은 물론 몸이 어느 정도의 어떤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은 이제 몸 안에서 어떤 임파구가 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유 작용을 해야 되는데 체중 감소에는 어떤 체중 부피와 체중의 어떤 그 면적 그 공간이 줄어들므로써 몸은 운신이 쉬워지고 임파구의 작용도 좋아지겠죠. 면역력이 상승하는 효과도 일단은 발생합니다. 많은 짐을 실은 배는 풍랑이 쳤을 때 가라앉기가 쉽죠. 풍랑이 치면 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파도에 따라서.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에너지 어느 정도 소진되는 부분은 제가 전에 간의 글라이코겐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진행되면 설명을 좀 드리게. 이런 영양소가 소진이 되면은 체중이 감소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고 임파구의 어떤 치유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작용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효과인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일단 이 간에는 글라이코겐은 하루치의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글라이코겐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체열은 이제 아이의 체열은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체온이 하락하죠. 발열이 줄어들고 이제 체온이 하락하면서 표본이 찾아옵니다. 애는
잠들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자고는 일어나서는 좀 먹고 싶다. 그냥 매우 말라 있고 바싹 말라 있고 눈 얼굴도 그렇고요. 초췌해 있고 아주 그런 상태죠. 4시간 정도 일단 잠을 먼저 자고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먹고 싶다. 잠이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런 포인트도 저희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먹고 싶으면 이제 소화력이 갑자기 이제 뭐 고기 씹어 먹을 수는 없겠죠. 조금 이제 죽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쉬운, 소화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점점 조금씩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아이를 케어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참 나는 애를 고열을 치료를 하면서 애한테 나는 어른들도 참 고열이 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고열이 나면은 암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고열이 난다면은 몸이 다 이렇게 빠지고 면역력이 극대화되면서 이게 아주 그죠? 어떤 자기 정리, 외부에 있는 어떤 세균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있는 세균 같은 경우에도 다 처리가 되겠지만 자기 정리도 일어나죠. 자기 안에서도 뭐 상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어떤 상에 있는 건 아니죠. 예, 노폐물이 축적된 부분이나 아니면 상한 세포들, 손상된 세포들, 비정상 세포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고열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이 면역력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열을 막 주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지 그런 것들이 더 확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영양의 투입, 염증의 차단, 소염제를 통한 염증의 차단, 음식의 어떤 이런 투입, 이런 것들이 조기에 염증이 떨어지게끔, 전신에 남던 염증이 떨어지게끔 중단함으로써 염증을 방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방해돼가지고 일단은 당장은 회복기로 주로 들어가게 되고 염증이 떨어지고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고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제 아이가 2-3살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먹고 했는데 애가 좀 시름시름하게 좀 열이 떨어지고 좀 정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또 괜찮다 그러면서 또 먹여야 되니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약 먹고 이러다가 감기가 또 나지 않으면 다시 또 열이 다시 오르고 그러다가 폐렴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죠? 폐렴으로 폐렴까지 가게 되고 중이염도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염증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더 범위를 넓히고 자리를 옮기는 그런 작용들이 이렇게 폐렴, 이렇게 중이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정리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애를 치료할 때는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난 약을 못 먹는데 애가 치료할 수 있는, 애가 나을 수 있는 방법. 근데 놀라운 일은 애를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엄청 초췌해 있고 엄청 해가지고 몸이 완전 다 소진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러니까
전혀 매가리가 없는 애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깔끔하게 병을 극복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더 큰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흉선의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흉선의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못 봤지만 흉선의 강화가 일어난 것이죠. 성장을 하는 거는 면역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되는 거니까 T세포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암이 생기거나 이상하게 막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흉선의 강화, 성장, 흉선의 성장 발달이 일어나면 몸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면역 기관들도 있지만 흉선이 워낙 중요하고 크니까 흉선을 중심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성장이 일어나고 다시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그때 이제 면역력이 한번 겪으면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면역력이 만들어졌겠죠. 안에서 만들어지고 애는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때 제가 오랫동안 약을 먹고 감기를 오랫동안 앓으면서 약을 잘 못 먹고 토합 배탈 설사나 이렇게 하면서 감기가 오랫동안 가면서 이렇게 잘 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많이 크지 못하고 제가 건강하지 못했던 원인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대여섯 번의 그 상황에서 뭐 두세 번씩 겪었으니까요. 더 많이 겪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두세 번 정도로 겪고 끝났습니다. 되게 추운 지방에 한번 살았었고 건조한 또 이사를 가면서 건조한 아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불을 아주 많이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많이 떼고 지냈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건조해서 애가 또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열이 나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우리가 그로스 스퍼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로스 스퍼트라구나? 그렇지. 그 그로스 곡선, 그 성장의 곡선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성장의 곡선이 있는데 이게 일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성장을 보면 보통 이렇게 뭐 S자 커브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게 처음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0세 때는 이렇게 해서 많이 성장하죠. 몸이 불불 크니까 흉선이 계속 발달해야 되고 그런 고열을 계속 겪으면서 면역기관인 흉선도 성장 발달을 하게 되죠. 커지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다가 언제 6, 7세 정도에 도달하면 한 6세, 7세 정도 도달하면 이제는 아이로서의 어떤 생활하는 시간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 한 중1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중1에서 중3, 고1 정도 되려나요? 고1, 2 정도 이 경우에 다시 사춘기가 오면서 그로스 스퍼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빠른 성장이 일어나죠. 애가 이제 체격도 커지고 키도 크지만 이제 어깨도 벌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중3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이렇게 성장이 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고 몸의 체적이 커질 때는 면역력의 부족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이 부분 일어나고 면역기관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은 염증입니다. 염증 바로 전신의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분적인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염, 천식, 비염, 천식, 코에서 비염이 생기고 천식, 목에서 생기는 거죠. 목하고 코가 우리가 대표적인 전신 염증에 있어서는 어떤 포인트가 되죠. 전신 염증이 포인트인데 잘 생기는 위치입니다. 감기, 독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고, 피하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피하려 합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하고 이렇게 피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자주 겪어야 할 운명이다. 할 운명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열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어떤 반대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나치게 억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의 어떤 발산, 염증의 발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염증 에너지, 우리 1차 에너지의 소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의 급성 염증에서는 이제 6시간, 몸의 크기하고 어차피 비례하니까 간의 어떤 글라이코겐 같은 일단 1차 에너지가 있을 때 1차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것이죠. 소진되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면역 작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염증의 발산은 제가 얼마 전에 찾았다고 한 두세 달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진이라는 개념은 좀 더 일찍 찾았습니다.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1차 에너지 어떤 소진, 우리 몸의 소진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식사의 간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사의 간격. 단식의 의미는 단식 영어로 fasting이죠. 금식. 식사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단식이라는 거는. 단식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제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이런 것도 많이 연상이 되는데 식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 중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식사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죠. 간격. 결국에는 이게 간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먹었던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살이 찌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살이 찌는 사람은 살이 쪄서 소진이 일어나죠. 그러나 살이 찌지 않은 마른 사람들은 먹은 에너지를 거의 다 활동을 통해서 가립부와 그쪽에서 가립부가 활동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먹은 에너지가 소진되어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진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산, 소진, 염증은 이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제가 이제 고열 독감의 경험을 얘기를 해드렸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의사쌤이나 치과 의사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양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제가 저번 시간에 소아암에 대해서 조기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죠. 조기 교육, 그죠? 지금 저는 뉴스는 거의 잘 안 보는데 학제를 또 바꾼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기 교육의 문제가 그죠? 머리를 쓰는 거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교육이 시작입니다. 머리를 쓰는 것은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육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교육을 해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청소년기에도 암이 좀 가끔씩 발생하죠. 백혈병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참 그래도 이때보다는 덜 위험하겠죠. 어린아이 때는 뭘 알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고등학교 때 저도 상당히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쓸 수 있는 인간이 되었는데요. 머리를 못 쓰면 곰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처럼 어떤 동물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조기 교육, 만 4세, 5세 정도의 조기 교육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염증의 일단 소진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뭔가 많은 것이 연결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더 또 보강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염증의 발산이 왜 원했던 건지. 우리 성인이 돼서도 면역기관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면역기관이 약화가 될 수가 있죠. 왜 약화가 됩니까? 가립골을 너무 증가시키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가립골을 너무 많이 쓰면 임파군이 축소되면서 면역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필요가 줄어들죠. 면역이 약하게 일어났을 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발산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면역기관이 강해진다. 다시 강해지면 회복되는 거죠. 회복입니다. 이거는 부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건 아니죠. 이제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성인은 성장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약화와 회복을 바로 이런 원리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식사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기결이 되는 것이고요. 죽도록 단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 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일단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호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많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보혈 독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